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맨날 이렇게 공부해도 끊임이 없는 경제 소식. 오늘 또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옐런, 거기까지다. 어제 옐런은 또 말을 바꿨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한 지 24시간 만에 필요시 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증시는 또다시 환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뉘앙스랑 그런 걸 살펴보면은 옐런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이 해석이 바뀐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제 옐런의 마음은 우리가 안 것 같고 리스크는 꽤나 지나가는 것 같고 금리 인상 끝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남은 주식 상승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 마침 미국에서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요즘 들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나요? 그런 거 없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고 어제도 2.6%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을지 한두 달 이상 갈지 우리가 한번 계속 공부하며 만약 그렇다면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록 내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반바우 시대. 자, 2차 전지가 물론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살짝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반바우에 27년까지 연구개발 쪽에 25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2차 전지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조정은 오겠죠. 그때 돈이 빠지면은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저평가 영역인 반도체랑 바이오로 갈 것이다. 요렇게 저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총리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25조 원 투자 소식을 꺼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올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렇게 큰 기업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DB하이텍 15% 급등. 자,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바로 반도체도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도 마침 급등했고 파운드리와 설계 부분을 분할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물적 분할한 기업을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주목이 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B하이텍은 어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 물적 분할 후 파운드리는 4조 원, 브랜드 2조 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6조 원의 가치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DB하이텍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해서 아직도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6조 원까지 그렇다고 바로 가진 않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목표가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도체에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추가 상승 기대감도 분명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앞으로 큰 성장을 위해서 DB하이텍은 조단위 신규 설비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며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물적 분할이 확정은 아니겠죠. 소액주주의 찬성을 이끌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DB하이텍은 소액주주의 지분이 무려 75%라서 소액주주가 단합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진행할 수가 없겠죠. 어떤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IRA 법안이 한국에게 유리. 2차 전지 업계에서 IRA 법안이 오히려 미국 내 생산은 불리하고 한국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IRA는 그 미국한테 좋은 법안이잖아. 근데 왜 한국한테 유리해? 라고 봤더니 자, IRA 법안의 기본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나온 걸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양극재와 음극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부품 같죠. 그런데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이랑 비슷한 구성 소재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서 만들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그냥 이거는 구성 소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중국에서 광물을 사온 다음에 한국에서 그거를 양극재로 만들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맞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다음 주에 세부지침, IRA 법안 세부지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국한테는 또 불리한 부분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면은 현재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재용 루시드와 만난다. 루시드 그 전기차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전기차 업체와 이재용 회장이 만난다고 하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걸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침 얼마 전에 또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를 확인했던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루시드는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고 있으며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최대 주주인 회사라고 하죠. 아마도 이번 만남에서 2차 전지 관련 계약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보이는 이 루시드 야 진짜 비싸더라고요.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없어서 못 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랑 비교해도 매우 비싼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포드는 전기차 적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드.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응애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2.7조 원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전기차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나쁜 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자를 내는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 투자 때문이고 사실 포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실상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스타트업은 이렇게 적자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낸다고 주주 입장에서 야 너희 뭐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그 시간은 조금 남긴 했습니다. 참고로 포드는 26년도에 전기차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전에 일찍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제 시간에 달성할지 혹은 혹시나 밀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도 바이오 자급자족한다. 자, 미국은 요즘 원하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독자적인 공급망 강화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은 바이오에도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약 원료의 25%를 자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에 관련된 공장도 이렇게 미국에서 짓겠다는 거겠죠. 생명공학과 바이오 역량을 강화해 보건, 농업, 국가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법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다 공장을 미국에 짓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각광받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반도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우리도 투자한다. TSMC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80조를 들여서 총 4개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는 TSMC 역사상 최대 규모로 빠르면은 2025년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모두가 새로 이제 다가올 반도체 호황에 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호황이 지난 후 급격하게 늘어난 공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로 이러한 또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반도체가 급락하는 한 2, 3년 뒤에 그런 흐름이 또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지금이니 자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조금 많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야 되니? 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말고 KB증권의 생각을 봐도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에 저점을 치고 하반기부터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며 신영증권도 마찬가지로 2분기는 매우 좋지 않지만 자연감산을 삼성전자가 자연감산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뭐 3분기 4분기부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반도체 주가는 항상 6개월 빨리 선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6개월 전이면은 지금입니다. 지금 마침 거래량 터지는 양봉을 만드는 그러한 반도체 업계들 그런 기업들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실적이 지금 저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꼭꼭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덱스 반도체 차트를 딱 보시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쭉쭉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가 무려 4.5%나 급등한다는 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봐도 이렇게 쪽쪽 올라가는 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조금씩 타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자, 넷마블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기대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 아마도 친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웹툰이 원작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해당 게임의 공식 사이트와 SNS가 이렇게 오픈되면서 기대감에 군부를 지피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작 IP가 있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원작은 세계에서 142억의 조회수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러한 웹툰이죠. 아마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대작급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지스타에서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모바일과 PC 버전으로 이번에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과연 그때까지 넷마블의 흐름은 어떨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6월달에 신작이 출시된다고 했던 NC소프트 하나증권의 신작 출시가 3분기로 미뤄질 가능성 플러스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에 목표가를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임주는 게임 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출시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TL의 출시 6월달에 나온다고 하는 그 게임의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가 조정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증시만 괜찮게 버텨준다면은 결국 이번 하락은 당연히 기회가 아닐까. 나중에 또 TL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형급 LG CNS. 자, LG C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사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LG그룹의 IT 서비스 업체로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LG CNS가 작년 매출 4조 9,600억을 달성했고 이는 전년비 거의 2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성장 빵빵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뭔가? 바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IT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주한 결과로 이렇게 매출 상승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급으로 분류되는 LG CNS 나중에 IPO 진행할 텐데 여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장에서는 6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본격화되면은 LG도 이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또 우리 공모주에서 한 몇십만 원씩 그런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틱톡은 왜 문제일까요? 자, 미국은 왜 틱톡을 때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중국이 움직여서 미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틱톡 아마도 여러분들 사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인기가 있는 SNS죠. 사용자 수를 보면은 미국인의 절반이 틱톡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히리, 근데 춤추는 짧은 영상의 거의 대부분 아니야. 그게 무슨 안보랑 직결되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친구의 엄청난 데이터 수집 능력이 문제라고 합니다. 틱톡에도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 녀석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런 평가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뭐 어떤 거를 보는지 그런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 IP, 사용자 물리적 위치, 연락처 목록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에 혹시나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은 뭔가 보이스피싱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문제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거를 포함한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영상 알고리즘에 살짝 그쪽에 관련된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영상 끼워 넣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좀 젖어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틱톡을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중고차 사업 준비. 자, 현대차가 어제 정관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 등의 내용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바로 중고차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고, 참고로 작년에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현대차는 2.1% 합쳐서 5%죠. 5%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며 일단은 온라인 위주로 판매를 할 거지만 오프라인 거점도 일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부터 KG 모빌리티 여기서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물론 대기업이 조금 더 비싸겠지만 뭐 최소한 뭐 진짜 사기 물량, 침수차 이런 거를 우리가 살 확률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잘 안다면은 대기업은 또 오히려 좀 비싸니까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서 싸게 사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특이한 소식이 나왔죠. 내 직업은 모험가. 디딤 ENF라는 기업의 공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고 뭐야 이거 그냥 뭐 그 캡처한 다음에 수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라네요. 한 개인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대량 보유자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웃음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직업을 보시면은 모험가라고 적혀 있고, 부서는 플릿이라고 적혀 있고, 메일 주소는 뭔가 욕을 나타내는 말이 적혀 있으며, 말 그대로 장난으로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조금 내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최근 들어 디딤 ENF의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렇게 급락하면서 말 그대로 물 타다 보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딤F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뭔가 좀 특이합니다. 벌써 바닥부터 2배나 올라왔고, 오늘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13%나 급등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종토방 같은 데 가보면은 야 이거 모험가 관련주다 요런 얘기가 나오며 주가가 이렇게 조금은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재미난 일도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드 실망.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구글에서 공개한 바드가 GPT를 활용한 빙보다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보다 마소가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참고로 구글은 미국과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드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각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채팅 기능이 아쉽다거나 GPT-4만큼 작문을 잘하지 못하고 단어 퍼즐 맞추기도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등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바드는 앞선 시연식 기억나시나요? 제임스의 우주만원경.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틀린 답을 내놔서 문제가 생겼던, 다른 의미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실망감을 현재까지는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은 반도체 공부하는 시간 꼭 가져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